김민재를 노리던 팀들이 벤자민 팝으로 선회한다? 과연 그 팀들의 선택이 현명한 건지 아니면 김민재에게 더 매달리는 게 좋은 건지 한번 분석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통기자입니다. 김민재 선수 얘기를 주로 드리고 있는데 이제 시즌은 뭐 거의 끝났고 김민재 선수가 뛸 수 있는 경기는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녹화하고 있는 지금 시점으로는 한 경기가 더 남아 있지만 그 경기는 김민재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뛸 수 없죠. 시상식만 같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시즌이 끝난다는 거는 여름 이적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린다는 건데 그 시점을 앞두고 재밌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김민재 선수를 둘러싼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맨유가 김민재 영입을 거의 확정지었다는 보도가 어제 그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건 거의 거짓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국 매체들 위주로 설레발을 정말 많이 친다는 건 그만큼 맨유가 김민재에게 관심이 많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게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팀이 맨유라는 점, 그리고 그 나라가 영국이라는 점을 볼 때 영국 매체들이 정말 극성이고 거의 지어서 쓰는 수준의 보도가 정말 많고, 특히나 요즘 기존에도 좀 막 쓰는 매체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그런 매체가 더 늘어나면서 심해졌죠. 게다가 맨유는 약간 매체들이 이용해 먹기 제일 좋은 구단입니다. 그래서 맨유 관련된 기사는 부풀려진 게 많다고 보시면 되고, 가장 관심이 많은 팀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어제 정도부터는 이제 맨유와 김민재에 대한 보도의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뭐냐? 김민재의 경쟁자로 새로운 선수가 떠올랐다는 거죠. 벤자민 파바르가 떠올랐습니다. 일단 팀토크, 90미닛 등의 신빙성이 그리 높지 않은 영국 매체에서 시작된 보도로 보이긴 하지만 재밌는 구도이긴 해요. 파바르가 누군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파바르는 프랑스 월드컵 위너로 주목받은 센터백 겸 풀백입니다. 월드컵 때는 주로 이제 오른쪽 풀백으로 뛰면서 아르헨티나 상대였나요? 굉장히 멋진 중거리 슛 발리 득점으로 또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죠. 월드컵 그 당해 월드컵 최고의 골로 많이 꼽혔고, 그때 월드컵에서 프랑스가 우승을 하면서 파바르도 트로피를 받고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원래 릴에서 뛰었는데 그때는 많이 뛰지 못했어요. 그런데 독일의 슈투트가르트로 이적한 뒤에 주전이 되었고, 월드컵 1년 뒤 2019년에 바이에른으로 이적합니다. 그러면서 바이에른에서 쭉 뛰고 있었던 그런 수비수고요. 굉장히 경력이 화려하다고 볼 수 있죠. 월드컵 위너에 바이에른 소속이면 챔피언스 리그, 분데스리가 많은 트로피를 차지했으니까요. 자, 김민재 선수와 파바르 선수는 일견 좀 비슷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냐, 일단 키가 작지 않고 180대 후반 내지는 190 정도 되는 선수들임에도 불구하고 스피드가 둘 다 좋다는 거예요. 김민재가 빠르다는 건 우리 잘 알고 있고요. 파바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드컵에서도 이제 풀백이었고 프랑스 대표팀에서는 거의 풀백으로만 뛰었습니다. 그래서 풀백을 볼 수 있는 스피드를 가진 센터백이다. 발이 빠르다.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 다루는 능력이 준수하고 빌드업 능력이 괜찮다. 이것도 공통점이에요. 파바르는 원래는 미드필더도 봤다고 해요. 유소년 때 미드필더였고 성인이 된 뒤에 센터백 풀백으로 가는 선수. 일단 센터백 전문으로만 해온 선수들보다는 좀 발이 좀 좋겠죠. 발밑이 부드럽고 패스가 좀 정확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진도 곧잘 하고요. 드리블해서 올라갈 일도 풀백에서 많이 있으니까 앞이 열리면 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선수다. 김민재도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수비할 때 전진 수비를 즐기는 성향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다른 점은 김민재는 몸싸움 쪽이라면 파바르는 끊어먹는 걸 좋아하는 쪽이긴 한데 파바르가 앞으로 나가면서 끊어먹는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1대1 수비를 할 때는 몸으로 덤비기보다는 상대 윙어를 막는 풀백 위치일 때는 좀 이렇게 견제하면서 각을 좁히는 수비를 좀 좋아하고, 센터백일 때 주로 좀 튀어나가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튀어나가는 수비도 좀 좋아한다는 것이 김민재와 비슷합니다. 두 선수의 좀 미세하게 좀 더 아주 세부적으로 보면 차이점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김민재 선수가 좀 더 우위에 있는 점들을 생각해 보면 스피드가 제 생각이지만 조금 더 빠르다고 봐요. 이거는 두 선수를 동일선상에 놓고 속도 경쟁을 시켜보기 전에는 확실히 알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파바르 선수가 풀 스피드로 대시를 하는 모습 좀 더 드물다면 김민재 선수는 필요할 때는 좀 단호하게 굉장히 빠른 가속력으로 대시를 많이 하고 또 잔발이죠. 스피드는 조금 더 위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 김민재 선수가 힘도 좀 더 좋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김민재가 힘으로 밀린 선수가 이제까지 거의 없잖아요. 근데 파바르는 애초에 힘을 활용해서 수비를 하는 장면이 이제 상대의 윙어, 좀 작은 윙어처럼 아예 힘에서 큰 우위에 있는 경우가 아니면 좀 잘 안 합니다.
김민재 선수가 힘도 더 센 것 같고 그걸 또 자주 활용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판단도 조금 더 빠르지 않나. 김민재 선수 최고 장점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종합했을 때 김민재의 커버 범위가 더 넓은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김민재 선수가 이제 원백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혼자 수비를 다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을 자주 맞이했고 파바르는 포지션상 그럴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직접 비교가 좀 어렵긴 해요. 하지만 김민재 선수가 정말 태평양 같은 엄청난 수비 공간을 혼자 커버하는 것에 비해서 파바르 선수가 그럴 역량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나이가 같습니다. 96년생인데 김민재 선수는 나이가 찼지만 발전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또 파바르보다 우위라고 할 수도 있어요. 현재 기량보다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다. 이것은 스팔레티 감독이 한 얘기입니다. 나폴리 스팔레티 감독이 김민재 이번 시즌도 잘했지만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죠. 이제 파바르는 아마 거의 다 보여주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김민재의 특징은 가는 팀마다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람이라는 거죠. 페네르바체도 그랬고 나폴리도 그랬습니다. 김민재가 영입되면서 팀의 전력이 상승되는 효과가 팬들이 봐도 바로 느껴질 정도로 확 있었다. 이런 점이 이제 김민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파바르도 비교 우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파바르는 일단 포지션 소화 능력에서 좀 더 앞서요. 김민재가 어쨌거나 이제 뭐 오른쪽 센터백, 왼쪽 센터백, 스토퍼, 스위퍼 다 볼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센터백을 거의 봐왔고 풀백은 가끔 봤는데 뭐 거의 경험이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반면 파바르는 풀백과 센터백 모두 전문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프랑스 대표팀에서 3백을 쓸 때는 파바르를 오른쪽 윙백으로도 놨어요. 저는 이 데시안 감독의 전략이 좀 늘 이해가 안 됐는데 거의 센터백인 선수를 왜 풀백에 놓느냐 좀 이해가 안 됐지만 비대칭이었습니다. 당시는 왼쪽에 있었던 테오렌에서 올라가고 파바르가 내려간 비대칭이었는데 아무튼 윙백까지도 소화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포지션 소화 능력이 좀 더 파바르가 앞선다고 할 수 있고요. 직접 타격 능력도 파바르가 좀 앞선다고 볼 수 있겠죠. 일단 크로스를 파바르가 좀 잘하는 편이다. 뭐 이거는 김민재 선수도 크로스 어시스트도 한 적이 있고 시키면 잘할 것 같긴 하지만 보여줄 일이 없었죠. 근데 이제 슛만큼은 파바르가 확실히 좋습니다. 파바르는 뭐 월드컵에서도 그랬고 분데스리가에서도 발리 슛을 비롯한 중거리 슛으로 골을 넣기도 하거든요. 자신감이 넘쳐서 좀 공격 포지션을 중거리 슛으로 빵빵 날려버리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 아무튼 자신감도 있고 잘 찹니다. 그래서 빅리그에서의 커리어 하이는 19-20 시즌 분데스리가 4골 4도움 정도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빅리그 경험이 일단 파바르가 당연히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우승을 많이 해봤다. 우승의 맛을 아는 놈이다. 이 점에서도 파바르가 앞선다고 할 수 있죠. 그 우승 경험 중에서 월드컵과 챔스가 포함된다는 건 이제 김민재나 파바르를 영입하려는 팀이 어쨌든 챔피언을 노리는 팀이니까 이탈리아식으로 말하면 깜피오네 우승 유경험자를 영입한다는 점에서는 좀 챔피언 DNA를 심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전문 센터백으로는 저는 현재 기량은 김민재가 파바르보다 위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파바르가 센터백에서 완전 불안하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최근에 파바르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충분히 뭐 믿을만한 센터백, 바이에른에서 뛸만한 센터백 정도는 됐거든요. 하지만 이제 김민재 정도의 압도적인 리그를 압도하는 활약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멀티플레이어 능력은 아까 말한 것처럼 파바르가 우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 파바르를 이 팀들이 원하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멀티플레이어 능력이 요즘 축구계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다. 이 점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축구에서 이상적인 선수단 구성은 더블 스쿼드가 아니고 그보다 약간 작은 선수단, 감독에 따라서 이상적인 규모가 다르지만 한 18명, 19명 정도가 최상이라는 것이 최근 일반론입니다. 그래서 아주 빅리그 강팀, 돈이 아주 많은 팀들도 완전한 더블 스쿼드를 갖춘 팀은 보기 좀 힘들어요.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맨시티를 봐도 2군, 5관은 유망주, 그리고 후반기에 방출한 칸셀로 등을 모두 포함해야 딱 22명입니다. 그러니까 로테이션 아웃된 선수, 내보낸 선수 등을 다 이제 빼고 나면 후반기 막판 선수단은 22명이 안 됐죠. 한 19명, 20명 정도였습니다. 더블 스쿼드 미만이죠. 반대로 더블 스쿼드가 넘으면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그 첼시죠. 첼시가 여름, 겨울에 선수를 너무 많이 사가지고 더블 스쿼드를 넘어가니까 오히려 좀 훈련에서까지 배제되는 그런 선수들이 불만을 갖는 거예요. 나도 스타인데 내가 3군이야? 이러면서 불만을 갖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겨도 기뻐하지 않는 정도로 이제 동기부여가 떨어진 선수가 생기고 팀 전체가 케미스트리가 망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램파드 감독 대행도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수 의 사기 유지 그리고 컨디션 유지 면에서도 더블 스쿼드가 약간 안 되는 게 제일 좋다는 겁니다. 사실은 1군이 22명 넘는 강팀은 그중 상당수가 뭐 부상자거나 안 팔려서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는 소위 말하는 쩌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선수가 어디서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최근 메뉴가 센터백이 5명, 6명씩 됐던 이유 쩌리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랬죠. 필 존스 같은 좀 부상이 안타깝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현재 쩌리인 그런 선수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동기부여나 훈련의 질 등 여러 문제를 볼 때 더블 스쿼드 미만이 좋다. 그렇다면 뭐냐? 멀티플레이어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센터백과 풀백을 오가는 선수를 굉장히 선호하는 경향이 최근 축구계에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번 시즌 바이에른입니다. 파바르가 뛰었던 바이에른. 세계적으로 후선 풍족한 팀이고 사실은 분데스리가 내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들을 줍줍해오는 식으로 영입을 하기 때문에 돈을 좀 덜 쓰고 영입을 잘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전급 전문 센터백은 다이오 우파메카노 그리고 마티에스 더리우트 딱 두 명밖에 없었습니다. 넘버 3 센터백은 어디 있었느냐? 그게 파바르였어요. 넘버 4 센터백은 리카 에르나데스였습니다. 근데 파바르는 오른쪽 풀백, 리카는 왼쪽 풀백을 겸한 선수들이죠. 그러니까 센터백이 전문이 두 명밖에 없고 3, 4순위, 그 밑에 5, 6순위도 마찬가지예요. 나머지 3, 4순위 이후로는 다 멀티플레이어로 땜빵을 봤다. 풀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우 중 한쪽만 보는 전문 풀백은 왼쪽만 보는 데이비스 한 명밖에 없었고요. 나머지 풀백진 마즈라이, 스타니시치, 후반기에 합류한 칸셀로, 블리트 다 좌우 모두 볼 수 있는 멀티 수비수에 가끔은 센터백도 보는 선수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멀티 선수를 굉장히 선호한다. 이걸 감안한다면 센터백과 풀백 모두 영입이 필요한 팀은 당연히 두 포지션 모두 볼 수 있는 멀티플레이를 선호하겠죠. 그게 바로 이제 파바르입니다. 메뉴의 경우 현재 계획대로 완비사카를 내보낸다면 오른쪽 풀백은 달론만 남습니다. 그러면 센터백도 보강해야 되고 오른쪽도 보강해야 되니까 파바를 한 명으로 때울 수 있죠. 리버풀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오른쪽 풀백이 알렉산더 아놀드밖에 없거든요. 그 후보를 봐왔던 선수가 제임스 밀러인데 밀러 계약 해지가 이제 만료로 이제 나갑니다. 그렇다면 맨시티와 비슷한 전술까지 있기 때문에 센터백과 풀백을 겸할 수 있는 선수가 더욱더 필요해요. 맨시티로 치면 워커처럼 요즘 쓰는 3백 기반 전술에서는 센터백을 받다가 나중에 4백으로 전환할 때는 이제 아놀드의 대체제 역할까지 할 수 있는 멀티 수비수가 필요하다. 카이로커처럼. 그래서 파바르를 좀 선호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분석을 해보면 센터백 구성이 아주 완성되지 않고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팀이라면 전문 센터백을 사야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그래서 김민재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메뉴 주전 센터백 2명 리산마와 바란 모두 이제 김민재보다 기량 자체가 앞선다고 장담할 수 없다. 전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부상 등의 결정이 좀 잦습니다. 김민재를 영입해야 이제 센터백 자체 로테이션이 완성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리버풀은 더욱더 김민재가 필요한 것 같은데 왜 안 적극적인지 잘 모르겠는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건강, 기량, 최근의 어떤 흐름, 상승세냐 하향세냐 이런 점들을 종합할 때 완벽하게 믿을 만한 센터백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현재 기량과 출장 빈도수 같은 걸 보면은 반다이크 한 명은 당연히 믿을만 하지만 반다이크도 약간 하향세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시즌 반다이크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반다이크를 제외한 모든 수비수들은 기량 아니면 건강 중에서 최소한 하나 아니면 둘 다의 하자가 있고요. 그래서 리버풀이 센터백 영입이 정말 필요한데 특히나 리버풀 전술을 감안하면 김민재가 더욱 필요하다. 왜냐하면 김민재는 리버풀은 후반기 반등의 원동력이 3-2-3 포메이션, 맨시티와 비슷한 포메이션이었습니다. 근데 둘의 차이점은 맨시티는 기존 포백에서 센터백 중에 한 명인 스톤스를 앞으로 올려서 미드필더로 쓰는 그런 변형 3백이었고요. 리버풀은 기존 포백에서 오른쪽 풀백인 아놀드가 미드필더로 올라가는 변형 3백이었습니다. 이 경우에 기존 포백에서 오른쪽 센터백이 아놀드가 올라간 오른쪽에 굉장히 넓은 자리를 다 커버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기존에는 코나테였죠. 하지만 코나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상 이슈가 좀 큽니다. 못 뛰는 게 한 반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해야 될 정도로 부상을 자주 당해요. 그래서 코나테의 역할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커버 범위가 매우 넓은 수비수가 필요한데 파바르로도 어느 정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김민재가 이 역할을 훨씬 잘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김민재, 파바르 이 두 명과 모두 연결된 맨유와 리버풀을 보면 요약을 하자면 1군 전력 강화, 베스트 11의 강화를 위해서는 김민재가 낫다. 그런데 자금은 한정돼 있고 좀 더블 스쿼드가 아닌 약간 더 스몰 스쿼드가 좋다는 게 요즘 통념이니까 그걸 위해서는 파바르가 좋다. 이렇게 장단점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저는 이 두 팀만 김민재를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잠깐이라도 이적설이 난 팀 중에서는 맨시티가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맨시티는 물론 라이프치히의 그바르디올과도 연결되고 있는데요. 그바르디올이 일단 공을 다루는 모습만 보면 김민재보다 훨씬 매끄럽고 우아합니다. 그바르디올은 공 다룰 때 보면은 거의 가끔은 전문 미드필더 중에서도 탑급 테크닉인 선수처럼 정말 매끄럽게 공을 달고 다니거든요. 하지만 그바르디올이 왼발잡이라는 점에서 라포르트가 나가는 자리를 잘 메울 수 있다는 말까지 있지만 사실은 왼발잡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변형 3백에서 3백의 모든 자리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김민재는 바로 그런 선수에 정확히 해당한다. 최근에 이제
아케가 나간 자리를 아칸지 오른발잡이인 아칸지가 왼쪽으로 가서 메우듯이 김민재는 좌우를 다 메울 수 있다는 걸 이미 보여줬다. 이런 상으로 현재 후벤 디아스가 보고 있는 센터백의 중앙 자리까지 다 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좌우 스토퍼와 중앙. 게다가 맨시티에 가장 필요한 건 사실은 존 스톤스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이런 선수가 1군에 없기 때문에 스톤스가 빠지면 어쩔 수 없이 전술을 아예 바꿔서 포백으로 전환할 때도 있거든요. 왜냐면 스톤스처럼 센터백 자리에서 미드필더로 올라가서 뛰는 완전히 미드필더의 어떤 시야와 기술을 갖고 있는 선수가 없기 때문인데, 일단 나폴리의 스팔레티 감독이 김민재가 스톤스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공공연하게 인터뷰에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민재는 지금도 패스를 잘하지만 더 잘할 수 있다. 스톤스 역할까지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다라고 아직 스톤스를 집어서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김민재가 스톤스의 자리를 소화할 수 있다고 과르디올라 역시 생각을 한다면 김민재는 정말 소중한 선수가 됩니다. 김민재가 스톤스 자리를 대체한다? 뭐 로테이션으로 대체하면서 주로 센터백에서 뛰든 아니면 아예 스톤스의 자리인 미드필더를 잡아먹든 굉장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세계 최고의 어떤 패스 기술을 가진 센터백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스톤스의 자리에서 뛰는 센터백이라는 거는 정말 엄청난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아무튼 김민재는 그래서 맨시티에 정말 어울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파바르 선수가 이적설이 나는 거는 일단 본인이 이적을 원하기 때문이죠. 그런 설이 나기 때문입니다. 또 이제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루이카 에르난데스, 레프트백 루이카 에르난데스까지 이제 이적설이 있는데요. 이제 넓게 보면 올여름 가장 주목받는 센터백 매물이 좀 늘어났죠. 김민재, 파바르, 요즘엔 좀 잠잠하지만 이제 그바르디올, 그리고 루이카 에르난데스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바르디올은 좀 잠잠하고요. 루이카는 재계약이 아니면 파리 생제르맹으로 간다, 이런 쪽의 보도가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민재, 파바르 쪽이 이제 프리미어리그 팀들과 가장 연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다 실현이 된다면 파바르와 루이카가 다 나간다? 바이에른이 센터백이 필요해지죠. 그렇다면 김민재를 노리는 것도 꽤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바이에른은 이제 토마스 투엘 감독이 정말 큰 영향력이 있고 지금 최근 뭐 CEO나 이제 단장 쪽을 다 갈아치우는 중이라서 투엘의 입김이 더욱 셀 수 있거든요. 근데 투엘의 픽은 워낙 특이해서 제가 뭐 짐작할 수가 없어요. 뭐 투엘이 김민재를 갑자기 안 사주면 나간다고 땡깡을 부릴 수도 있고, 필요 없다, 난 쟤 싫어 이럴 수도 있고, 투엘은 뭐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선수 구성상만 볼 때는 바이에른도 필요할 것 같다. 그럴 일이 있을 수 있다. 자, 오늘은 김민재 선수 이적설에 등장한 경쟁자들과 기량 비교, 또 어떤 팀에 어떤 선수가 필요한지 분석을 주로 해봤습니다. 녹화하고 있는 지금이 이제 2일 오전인데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정도에 세리에 개인상들이 쭉 발표가 될 겁니다. 이제까지는 감독상 스팔레티 발표됐고요. 선수 개인상들이 발표될 텐데, 김민재가 수비수상 최종 후보 3인 들었죠? 김민재가 못하면 저는 뭐 거의 농간 수준이라고 생각하지만 장담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농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를테면 뭐 나폴리가 다른 포지션 상을 많이 받아서 김민재는 안 준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만약에 그런 배분이 내부적으로 있다면. 그래서 저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탈 자격은 이미 차고 넘치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수비수상을 수상하길 바라고요. 그게 또 이적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올렸습니다.